이혜운의 하루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침묵 속에서 끝났다. 23살의 그녀는 서울의 낡은 뒷골목에 자리한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작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살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벽지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방 안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 옷가지가 쌓인 작은 서랍장,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의 유일한 가구다운 가구는 창문 옆에 놓인 작은 나무 테이블이었는데 그 위에는 항상 먼지 쌓인 낡은 탁상시계가 틱틱, 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그 소리는 혜은의 삶의 단조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이른 아침, 혜은은 눈을 떴지만 침대에 한참을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회색빛 시멘트 천장은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답답하고 불투명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해가 뜨는 기색이 보였지만 반지하의 특성상 그녀의 방까지는 그 빛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몸은 굳어 있었고 등 뒤에서는 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공간으로 가서 어제 남은 찬밥에 김치를 얹어 대충 끼니를 때웠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퍽퍽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혜우는 주로 동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거나 인쇄소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버는 돈은 언제나 빠져나가는 돈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녀는 늘 한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최소한이었다. 불필요한 말은 아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한 막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내면 깊숙이 닿지 못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듯했다. 오후 늦게 혜우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낡은 우산이 없었다면 금세 옷이 다 젖었을 것이다. 빗줄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하염없이 때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축축한 골목길을 걷던 그녀의 눈에 작은 검은 형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작은 강아지였다. 몸은 온통 젖어 있었고 다리 한쪽을 절뚝이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축 늘어진 채로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처럼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혜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혜은은 잠시 망설였다. 지갑에는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한 돈 몇천 원이 전부였다. 이런 강아지를 돌볼 여유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분명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혜은을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절망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혜은은 우산을 기울여 강아지에게 비를 가려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고 마른 몸뚱이가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와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약사는 혜은의 손에 들린 강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의 상처를 살펴주었다. 다행히 심한 상처는 아니었다. 약사는 간단한 소독약과 연고, 그리고 붕대를 주었다. 약값은 예상보다 비쌌다. 지갑을 열자 며칠 동안 모아둔 돈이 거의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혜은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강아지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서 따뜻하게 온기를 되찾는 것을 느끼자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알 수 없는 충만감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방으로 돌아온 하은은 강아지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리다가도 하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녀는 찬밥에 남은 김치를 조금 섞어 강아지에게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그것을 받아먹었다. 한참을 먹던 강아지는 이내 지친 듯 혜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침대 옆 바닥에 눕히고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강아지의 작은 몸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생명체는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 작은 강아지가 그녀의 텅 빈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났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늘 하던 대로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작고 달아빠진 펜던트에는 복잡하고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항상 지니고 다녔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펜던트는 항상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 때면 미세하게 따뜻해지거나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자신의 착각이거나 상상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또한 오래된 가죽 표지에 낡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 안에는 목걸이 펜던트와 똑같은 문양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이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그림을 그렸었다. 혜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노트를 물려받았지만 노트 속의 복잡한 기호들과 난해한 도면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마치 고대 문명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 이 노트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누운 혜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강아지의 얕은 숨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다. 평소 같으면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을 밤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조금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작은 강아지와 함께 이 밤을 보내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는 밤이었다. 하연의 삶에 찾아온 작은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고단한 일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고요는 예상치 못한 경랑에 휩싸였다. 어느 날 아침 혜우는 잠에서 깨자마자 문틈으로 밀려들어온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낡고 구겨진 봉투를 뜯자 안에는 단단한 용지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하연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다. 편지는 서울시와 신세기 그룹 명의로 발송된 강제퇴거 통보서였다. 그녀가 살던 반지하 건물과 그 주변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일주일 내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주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법적 책임 없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하연의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쿵 하고 떨어졌다. 손이 잘게 떨렸다. 일주일이라니. 이 좁은 방 한 칸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은 그녀의 삶이 또다시 힘없는 존재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난밤에 작은 강아지가 안겨주었던 희미한 온기는 한순간에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하연은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재개발 현장은 이미 거대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들로 북적였다. 건물들은 거대한 흉터처럼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에 요동쳤지만 동시에 무언가 굳건한 것이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퇴거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위협이었다. 그녀는 곧장 시청 민원실로 향했다. 낡은 건물 복도는 그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혜우는 한참을 기다려 담당 공무원을 만났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녀는 거듭 호소했지만 공무원은 그저 기계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날 밤, 혜우는 며칠 전 구조했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작은 강아지는 그녀의 눈물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다. 그녀는 몇몇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우리도 힘들다. 괜히 나서서 좋을 거 없다. 어떤 이는 그녀에게 사정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했고 하연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더욱 차가워졌다. 모든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개발 측에서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새벽에는 시끄러운 공사가 시작되었고 밤에는 정전이 되기도 했다. 혜우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발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서서히 깨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혜우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발견했다. 재개발 비리 의혹 신세기 그룹, 서민 주거권 침해. 포스터 하단에는 강민준 기자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 작은 실마리가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은의 손은 더욱 절박하게 전화기를 쥐었다. 며칠 후 혜은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한 남자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자임이 틀림없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이혜은 씨 맞으시죠? 강민준 기자입니다. 전화 주셨죠? 남자는 다름 아닌 강민준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연민과 진심 어린 관심을 보내는 듯했다. 민준은 하연이 들고 있는 피켓과 그녀의 지쳐 보이는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재개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여러 의혹이 많아서 제가 취재 중인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연대감이 실려 있었다. 혜우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그동안 세상에 외면당하고 혼자 싸워왔던 그녀에게 민준의 등장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민준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저는 신세기 그룹의 부도덕한 재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취재해 왔습니다.
이하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시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혜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깊어진 그녀였기에 낯선 사람의 도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고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이끌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해오는 자신의 사정을 민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절박했다. 민주는 혜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이 엿보였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혜은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신세기 그룹의 김도연 회장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이하은 씨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민준의 말은 혜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민준은 혜은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시민단체에 연락처를 주었고 직접 예약까지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혜은은 민준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지지와 연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동안 회피하고 싶었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거대한 재개발 사업이라는 폭풍에 휩쓸려 완전히 부서졌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그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용기와 본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강민준 기자의 도움으로 해오는 가까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그가 소개해준 시민단체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사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고뇌가 역력했다. 신세기 그룹은 거대한 공룡과 같았고 혜은은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인 작은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시민단체는 신세기 그룹과의 첫 공식 협상 자리를 마련했다. 형식적으로는 대화를 위한 자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세기 그룹이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혜은은 민준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호텔 로비는 번쩍거리는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했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혜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주눅이 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민대표 몇 명과 시민단체 변호사들, 그리고 신세기 그룹의 법무팀 직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과 경멸, 혹은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가장 안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혜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신세기 그룹의 김도연 회장이었다. 그는 검은색 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주변을 압도하는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손짓 하나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듯 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도연은 길게 늘어선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신세기 그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 보상 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비리나 부도덕함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더 이상 논쟁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어렵게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희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 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김도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옅은 비웃음을 지으며 손을 휘저었다.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방해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회의장 전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주민들은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혜은은 그 모습을 보며 울컥치미는 분노를 느꼈다. 그들의 절박한 삶이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사리 짓밟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혜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갑자기 미지근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자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복잡한 숫자와 기호, 그리고 건축 도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봐요. 이봐요. 당신들 지금 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마련한 건 여러분의 쓸데없는 억지나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정당하고 미래지향적인지 보여주려고 한 거지.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들 돌아가시죠. 김도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는 주민들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혜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민준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당신들의 사업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 27조 3항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혜은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이 조항은 재개발로 인한 이주 대상자의 합리적인 주거 이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시한 보상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주거 이동권 보장입니까?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조항들을 마치 외운 듯 줄줄이 읊었다. 김도연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미세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혜은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봐요, 아가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리고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저기가 섞여 있었다. 저는 이하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도를 보면 분명히 지하 안반층의 균열에 대한 보강 공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된 건축 자재의 등급은 초기에 계획된 것보다 훨씬 낮은 등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연의 말은 회의장 안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처럼 거침없이 핵심을 찔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봤던 복잡한 도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것들이 현실의 건축물과 법률 조항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진실이 그녀를 통해 터져나오는 듯 했다. 민주는 옆에서 혜은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김도연의 허를 찔렀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희미한 희망을 품은 듯 혜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도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혜운의 발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호원,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혜은에게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어쩌면 이 작은 여자에게 의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혜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진실을 듣기 두렵습니까? 김도연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당신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김도현은 결국 회의를 중단시켰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혜은을 노려본 후 자리를 떠났다. 그의 비서와 법무팀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그를 따랐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혜은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민주는 혜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은 씨,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탄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녀 자신도 어떻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지니고 있던 낡은 노트와 목걸이가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그동안 그저 유품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김도연은 호텔을 나서자마자 비서에게 불같이 명령했다. 당장 저 이하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전부 조사해. 신상부터 과거, 그리고 누가 뒤를 봐주는지까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녀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알아내.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감출 수 없는 분노와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혜은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심각한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탐욕과 권력을 향한 욕망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거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연의 폭탄 선언은 신세기 그룹과의 싸움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김도연 회장은 혜은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던 식당과 인쇄소에는 알 수 없는 압력이 가해져 혜은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반지하 방에는 괴한이 침입해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작은 강아지는 다행히 민준이 임시로 보호하고 있어 무사했지만 혜은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민준은 혜은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방 한 칸을 내어주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세요.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민준의 제안에 혜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도움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민준은 혜은이 겪는 어려움을 기사로 작성하여 세상에 알리려 했지만 신세기 그룹의 거대한 언론 장악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그의 기사를 싣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그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젠장 김도연 그 자식, 정말 대단하네요. 모든 언론사를 틀어쥐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민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정의감과 함께 좌절감이 교차했다. 혜은은 민준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모두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신세기 그룹은 혜은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싶어 했다. 그들은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혜은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처음에는 그녀를 지지했던 일부 주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혜은은 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림 없이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자료를 찾아주고 법률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며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김도현은 하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제안했다. 이하은 씨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좋겠군요. 물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하은 씨가 져야 할 겁니다. 이것은 혜은에게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김도연은 그녀의 발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청문회를 통해 혜은을 완전히 망신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다. 청문회는 후회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했다. 이곳은 혜은이 처음으로 시청 민원실을 찾았을 때의 그 초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웅장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처음 좌절감을 느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녀는 이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민주는 혜은에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현은 당신이 가진 정보가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개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명예와 진실을 위한 싸움입니다. 청문회 전날 밤, 혜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쳐들었다. 노트 속의 복잡한 기호들과 도면들은 여전히 난해했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혜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혜은은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이 모든 압력을 홀로 견뎌내야 할 것이다. 이 싸움은 오직 그녀만이 해낼 수 있는 싸움이었다. 청문회 당일,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연 회장은 그의 법무팀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야심만만한 변호사 이준호 리 준호가 앉아 있었다. 이준호는 신세기 그룹의 촉망받는 인재로 냉철한 논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했다. 그는 혜은을 얕잡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겨우 저런 여자 하나가 신세기 그룹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사회자는 혜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혜은은 심호흡을 하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단 긴장감을 느꼈다. 김도연은 조롱하는 듯 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 이하은 씨, 이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밝혀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준호 변호사는 혜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하은 씨는 정식 건축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신세기 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의 말은 혜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관객석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은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그녀에게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듯했다. 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혜은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거의 포기 직전까지 몰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고 그녀는 그저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던 걸까. 바로 그때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열기가 그녀의 심장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뇌리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모든 감각과 지식을 깨우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복잡한 수치와 도면들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시련을 넘어서야만 했다. 혜은은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간신히 숨을 골랐다. 이준호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과 김도연 회장의 조롱 섞인 시선,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군중의 웅성거림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의 눈앞은 흐릿해졌고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하는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한 온기를 넘어선 마치 뜨거운 불꽃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강렬한 열기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하연아,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란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희망이, 그리고 꿈이 담겨 있지. 진실은 항상 그 안에 숨어 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수많은 도면과 공식,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마치 눈앞에 펼쳐진 홀로그램처럼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의 노트에서 보았던 난해한 기호들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건축공학의 정수이자 김도연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던 동공에서 이내 확신과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저는 정식 건축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혜은의 목소리가 힘겹게 터져 나왔다. 그녀는 김도연과 이준호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린시티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친환경 도시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크린의 터치패드를 조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서 청문회 자료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다. 신세기 그룹이 제시한 초기 설계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하 150m 아래에 흐르는 대규모 지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는 집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수 보강 공사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혜은은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스크린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며 설계도의 특정 지점을 확대했다. 이준호 변호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것은 초기 검토 단계에서 나온 자료일 뿐입니다. 이후 정밀 지질 조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설계는 수정되었습니다. 교진말입니다. 혜은은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여기 이 노트에 기록된 제 아버지의 자료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 스크린에 비추었다. 노트 속에 복잡한 기호들과 도면들이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신세기 그룹이 제시한 초기 설계도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제 아버지는 과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석 건축가였습니다. 이 노트에는 지하수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심도 깊은 연구 결과와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수 공법,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예산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출한 최종 설계도와 예산안에는 이 모든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혜은은 스크린의 화면을 다시 전환했다. 이제 나타난 것은 신세기 그룹의 최종 설계도와 예산안이었다. 그녀는 두 자료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다. 여기 지하 안반층 보강 공사는 간단한 기초 보강으로 축소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건물 골조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특수합금은 일반 강철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의 내진 설계 등급이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명백히 건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무릅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도연과 이준호 변호사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이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런 예상치 못한 방역의 말문이 막혔다. 김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회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혜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노트를 보십시오. 제 아버지가 남긴 이 기록은 당신들의 모든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비리를 밝히려다가 당신들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같은 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차오, 차토이 충컨융디엠 등동.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민준이 밤새도록 조사하여 찾아낸 김도연의 아버지, 즉 신세기 그룹의 전 회장과 하연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젊은 시절 함께 설계도를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노트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진 도면이 놓여 있었다. 김도연 회장님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한때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꿈꿨고 제 아버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워 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의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아버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연 회장님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 완성하려던 프로젝트로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려 하는 것입니다. 하연의 폭로의 대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준호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알기로 김도연의 아버지는 혁신적인 사업가로 칭송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연의 폭로는 그의 아버지가 거대한 표절과 비리의 주역이었음을 암시했다. 군중의 반응은 극적이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냉소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경외심으로 변해갔다. 여기저기서 저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신세기 그룹이 저렇게까진 하는 탄식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해운을 응원했다. 김도연은 얼굴이 시뻘개져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대중의 분노 속에 묻히고 있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해운은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그 자리에 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이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영웅이었다. 하은의 폭로로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도연 회장은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하은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이미 몰려든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김도연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와 그의 비서들은 횡령, 사기, 건축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다. 신세기 그룹은 순식간에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그 거대했던 기업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준호 변호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깊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해은의 폭로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와 김도현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현재의 자신에게까지 미치는 그림자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존경했던 아버지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성공이 사실은 비리와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해우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섰다.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은 씨, 괜찮으세요. 정말 해냈습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은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결 가벼워지고 단단해진 듯 했다. 이준호는 하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이하은 씨,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저는 제가 뭘 옹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당신에게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과거까지, 당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역력했다. 하연은 이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김도연 같은 사람들은 늘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혜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눈을 들어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하은 씨의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세기 그룹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의 법률 지식을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기술과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실려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신세기 그룹의 비리와 김도연의 악행이 낱낱이 보도되었고 여론은 들끓었다. 혜은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살던 재개발 구역의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주민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혜은에게 그동안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혜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아버지의 뛰어난 건축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혜은에게는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다. 그 중에는 국내 유수의 건축회사와 대학연구소의 제의도 있었다. 그러나 혜은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바로 이준호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도시 재생을 위한 비영리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 재단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재단의 초기 자금을 마련했고 혜은은 아버지의 노트에 담긴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자신의 비전을 접목하여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 한 칸을 걱정하는 가난한 이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당당한 건축가이자 활동가가 되었다. 혜은은 어느 화창한 오후 민준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 비쳐 들어왔고 작은 강아지는 그녀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제가 이 모든 걸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혜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감돌았다.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항상 강했습니다. 하은 씨, 그저 그걸 몰랐을 뿐이죠. 당신의 용기와 진실이 세상을 바꾸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자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는 혜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준의 말에 혜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심장 속에서
솟아나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녀가 새롭게 찾아낸 삶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혜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몇 년 후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반지하 방에서 희미하게 숨쉬던 이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 재생을 위한 비영리 재단의 수석 건축가이자 대변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유산인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재단은 이준호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하연의 비전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이준호는 법률 자문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혜은은 아버지의 노트에 담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들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갔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그녀가 살던, 그리고 김도현이 탐욕스럽게 재개발하려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낡은 반지하 방들이 있던 자리에는 햇살 가득한 공원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다. 붕괴 위험이 있었던 안반층 위에는 아버지의 특수공법을 적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다. 각 아파트에는 넓은 창문이 있어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옥상에는 주민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이 마련되었다. 이 단지는 혜은 빌리지라 불리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혜은은 이제 종종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건축의 본질과 윤리에 대해 가르쳤다. 그녀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건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이자 책임감 있는 사회 활동임을 역설했다. 그녀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건우 건축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건축학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혜은은 직접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멘토링하며 그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타인의 삶 속에서 찾고 있었다. 어느 가을, 하은은 혜은빌리지의 완공을 기념하는 개관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주민들과 건축계 인사들, 그리고 강민준 기자와 이준호 변호사가 그 자리에 함께했다. 혜은은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워준 주민 여러분의 희망이자 저의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된 곳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게 빛났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혜은은 단상에서 내려와 한동안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강민준과 이준호를 향해 걸어갔다. 민준은 변함없이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고 이준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하은 씨, 정말 장합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게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연이 진심으로 답했다. 그 순간 작은 강아지가 하연의 발치로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이제는 제법 늠름해진 모습이었다. 하연은 허리를 굽혀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만족한 듯 핥아주었다. 하연은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펜던트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일부가 된 듯 따뜻하고 안정적인 온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노트는 이제 그녀의 서재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그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개관식 후 하연은 새로 지어진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아이들이 공원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자신이 설계한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외벽은 희망과 성장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충만감과 평화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봄날처럼 따뜻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하은빌리지의 높은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혜운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대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하은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